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 주관단체를 대표해서 강정훈 선생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어느 누구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수상적인 그냥 제시의 공약은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 대선에도 보니까 이게 한 크게 그러면 세 사람 중에 그 사람은 굉장히 신비주의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신비주의를 보고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저 무심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참 우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거를 해서 무언가 분명히 차려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72기를 가리는 인자 역할을 교섭단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그런지 않을까. 그리고 인자를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충족시키는 그런 차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즘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안 오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 7분이 오셨으니까 입당되니까 700명이 오신 걸로 간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는데 안병우 선생님하고 한상원 선생님이 처음에 발의도 하셨고 중요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시 반에 저희가 식사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3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12시 반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상도 선생님 경제정책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김상도 선생님과 또 안캠프의 경제정책을 담당하시는 이봉은 서울법대 교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정화 의원하고는 아주 재밌는 토론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정치, 통일, 교육을 합친 것들을 2부 종합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진행은 각 한 3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청중하고 약간의 5분 정도 토론을 하고, 그리고 조영철 선생님하고 강생님 마치고 10분 동안 휴식을 하도록, 10분 동안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강명 선생님 나중에 발표하실 텐데, 저희 민교육 교수노조 본인이고 학단이랑 이렇게 현재 입시 지역을 개편하기 위한 대학체계 인근회장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보면 나름대로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이제 대선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정도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이런 거 나눠주시는 분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눠주면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수 이런 것도 받고 편입 교육과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이 지나면 요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5분. 일수에, 이건 옐로우 카드입니다. 레드 카드네. 접근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진주해 주시고요. 그럼 오전 발표, 제가 시작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대선 정책 비교 토론회가 좀 심도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문에서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학술적인 비교 토론회는 공약만 발견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 교육을 참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는 대표적인 내용은 고등교육에 관한 공약이 없습니다.
이제 등록되어 있는 후보 공약에는 민주당의 순서대의 정책들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공표된 할인된 공약이냐 아니냐 좀 문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된 공약을 어디 여기까지 들고 저희도 자료를 좀 예쁘게 했는데 못했습니다. 좀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슬로건은 행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박사님으로는 중국 때문이고 좀 더 강조를 한다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인포가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을 갖다가 잡아가려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걸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하는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6개의 정책 목표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를 보면은 첫 번째는 출발선을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량 소금 제한을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명의까지 교상을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재학제는 1년에 유치원 과정을 원교육을 편입시키겠다. 그 다음에 소금 제한은 학급당 학생 수를 한 20년 정도 해가지고 학습이 초기 단계, 학교 출발 단계에서 나오라든지 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존을 하겠다. 아마 이런 부분은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서 볼 수 없는 학교 교육의 초기 출발선에서의 기획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후보의 공약에서 없는 새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학교 확산인데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해왔던 거고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 부분도 중요하게 가지는 새로운 거는 그 다음에 아동복지 교육보호법 이걸 제정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육과 노동의 에듀케어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 대통령 지식의 구칙 속에 힐링 교육령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힐링이 마을 하나가 애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마을 공동체 수준의 에듀케어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제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시키겠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상당한 전체적인 뉘앙스는 내용상으로는 새롭게 없는데 포장하는 방법이니까 이걸 보면 이게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재미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심표가 있는 교육인데 이게는 아마 문재인 후보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학교 2학년 시기 중위 프로젝트 이런 중위 프로젝트의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로 탐색 기회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씩 이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가장 큰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사회화 제도와 공교육 정상화 하는데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교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사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이 정확한 공약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공약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슈로 국민의 공개를 선보이는 중에서 내고 과거와 같은 통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사고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리고 자사고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전환하면 좋은데 고용국적에 따라 전환하게 하면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고교 사회화를 해체하겠다 이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라든지 이런 이야기하고 고교 학점제도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우상교육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우상교육은 내부가 다 통일하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비교된 이야기는 학생부만 우상교육이 아니고 우상고 인문교육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 이런 공약으로 없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문계고 거기 흔히 이야기하는 시험계고 요즘 영어로 얘기하는 전문계고 앞으로 영어로 이야기할 거면 특성화고 이름이 바뀌는데 그는 실질적으로 소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의 부분적인 또는 단계적 우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고교와 영어하고 바꿔야 모든 부분이 단계적 시험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는데 굳이 이걸 갖다 넣는 건 아마 이미지 대략 때문에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복지 운동하는 측면에서 통합을 이루어지는 이런 공약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학 입시 불평등 완화에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겠다.
내신만으로 가는 것, 특기적성으로 가는 것, 교육행동만 가는 것, 이렇게 4개의 별도의 트랙으로 만들고 각 트랙별 이런 할당들을 제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이게 좀 공약으로 이야기해도 되나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운 분들은 추진하겠다. 고등교육 재정 GDP 1%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국공립 여러 지대 구축을 통해서 국공립들 공동 선택을 하겠다는데 초점은 보면은 국립대 연합체제라기보다는 국공립들 공동 항의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공립들 공동 항의제는 어떻게 보면 세법도 없고 이게 좀 약간 진보성을 갖느냐 그렇게 보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학 발전법 고등교육 재정 공방에서 그걸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지방선거가 참 대선 공약이 가져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공약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 기획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연세는 이야기지만 한타 체계를 넘어서 보고 싶은 이보유선 체계로 간다고 할 때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그 그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큰 틀을 제공.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의 기획, 사회를 디자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들이 공약에 제시해야 되겠는데 민심 마요했던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러는데 문재인 후보의 그 공약에서 이제 사회 계획적인 측면 이것이 심각하게 좀 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그냥 모아놓고 조각고 모아놓은 것 같은데 사회 계획적인 측면이 굉장히 그렇지 않았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의 있는 교육 이렇게 행복한 교육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알게만 제공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정책 방안 이야기 안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학교 시제를 그대로 두고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학습 부담만 줄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중2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대한민국이 중2가 무서워서 남한말이 저쪽에 주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체질 보면 중2가 굉장히 결절전이라고 하나요? 전환진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 적절한 교육적 계획을 하겠다라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있는데 그 내용이 학습부담을 줄이겠다. 자유로운 단체가 좀 주겠다고 이렇게 작성하면 중2는 그 대거 계획을 연수라고 이렇게 대거 교육을 기획할 준비에 모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의 사회의 문제적인 요소, 가정의 비경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큰 대비를 주고 이게 좀 너무 전체적인 체제 속에서 현 교육 체제에 대한 가품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요구만 주장하게 되면 상당히 낭만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성정교의 교육 공약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슬로건은 교육 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방향을 보면 아예 살리겠다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내용을 보면 등수업은 학교 교육 학교에서 계속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보면 6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중심적으로 만들고 대학 통합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는 저희 문교에서 수정하고 있는 내용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니까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건 시간방사법 시행중단, 2년 국도 이교수제 교육을 통한 대학 규정규제 문제, 학교 규정규제 문제 이런 것들 규정규제 문제를 공약으로 교육 규정규제 문제를 공약으로 연결 23년보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대학 입시 개선 사교육 이 부분은 거의 비슷대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용에 성충학교를 목표를 하겠다. 특목고 일반고로 하겠다는데 한 이슈 중에 하나인 사사고 특목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무조건 전환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일반고하고 특성화고 두 종류로 나누겠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특성화고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목적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걸 포기할 수 없지 않겠냐. 뭐 이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는 부분도 공공성 쪽으로는 조금 더 이제 추진하는 시장성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정부와 안철수 후보는 둘 다를 조금 하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호성 쪽으로 포커스가 조금 씌워져 있습니다. 기분의 소리가 능력을 보완한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얼마만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평등성과 수호성 측면에서 보면 경쟁 중심의 교육이나 평등 중심의 교육이나 볼 때 안전적 문제는 밑으로 좀 놓으셔
이제 공약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사실 이 공약을 보면 우리 그래도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조금 편했다는데, 그러면 한 가지 그런 방안이 뭐냐 한다면 박근혜 선생님 제가 나머지 대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사회적 분들이 거쳐서 오랜 시간이 논의를 좀 거쳐서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정상이 의견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고 국민적 판단에 의해서 좀 지속적이고 진행했다라고 사고에서 그거를 그 위원회에 대한 공약을 세운다고 해서 아마 이 틀에서 만약에 사회적 기획이 될 만한 그 논의는, 그 정책 논의는 아마 이 틀에서 그러면 낙관적인 공약을 보면 낙관적인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건 뭐 정말 사람 수가 적지만 기존에 어떤 그 정책 비교 토론보다도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우고. 제가 이쪽에 보면요, 그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거 꼭 언급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학부형의 경험을 짚어봐야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중에 보면 대입부담을 대폭 감소하기 위해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한다고 단순화인데, 이 단순화 담론이 사실 문재인 안철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될 문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박근혜식으로 되면요, 진짜 이거 개판됩니다. 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정시를 수능 위주로 하면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외고의 1등하고 대원하고 명동의 1등하고 일반계의 1등이 같아요. 그러면 정시를 수능 위주로 하면은 대원이나 명동은 10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일반고는 1명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도 이 평준화 체제가 작동하고 복잡한 입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계는 5명 들어가고 대원이나 명동은 20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화되는 순간 외고 출신이 510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단순화 담론이 대한 이 복잡한 것은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 우리 사회의 강남이라든가 경제적인 계급적인 상층 세력이 이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이 외고, 지금 연구된 실질적으로 외고 우대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들의 분노가 있으니까 평준화 체제를 해체되고 있는데 간신히 공적 규제가 이렇게 작동하니까 결과는 복잡한 양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복잡한 현상만 보고 단순화를 해버리면 대판이 되는 거, 진짜로 악화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뭐냐면 이걸 복잡한 것을 더 직무적으로 단순화를 해야 되는, 그럴 때는 대학 학벌 체제나 지금 말씀하신 대학 체제 개편을 해야 이 복잡한 걸 뚫고 한 단계 높은 단순성이 출현하는 건데, 복잡한 것만 가지고 돌아간다?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거 우리가 거리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 박근혜 정부 내내, 5년 내내. 진짜 이게 사람들이 단순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강세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학부형으로서 이 10분 동안 시간 관계상 12시까지 그냥 8분 쉬어요. 저 시계로. 그리고 바로 서른철 선생님 발표로 들어가고, 혹시 강 선생님 질문은 8분 동안 쉬니까 혹시 여쭤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1차 발표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분야에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좋을 정도로 전문가이시고 또 교훈을 많이 드시는 서른철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25분 정도 발표하시고 이걸로 쓰시고. 네, 반갑습니다. 상원의 서른철입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15대 대선이 있는데 누구랑 붙은 거예요? 계산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20대. 그러니까 이게 공복은 우선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2012년 대선 그러고 됐는데 왜 18대 저렇게 했어요? 유교에서부터. 더 한심한 건 총선이에요. 4.15 총선. 그 몇 년도 있었던 거예요. 지방선거. 4.3일 지방선거.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은 없는 건데, 보궐선거 같이 1년에 서너 번씩 하는 거면 구별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확히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다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 인별적부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18대 쓰지 않고 2012년 대선 주요 후보 정치개혁안 비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중에 보면 독일식 선거를 이야기했는데 그 제도를 혹시 정착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짧은 한장짜리 보론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가르치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멍청하지만 문제는 경제가 유명한 너무 진보할 정도로 유명한 클린턴의 2000년 대선 슬로건입니다. 굉장히 전곡을 찌른 것이고 그 덕분에 이제 승리했는데 그 같은 구호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올바른 경제 정책을 택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결국 정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처방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문제는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유없는 양극화를 이끌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문제, 그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대선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문제, 또 아침에 이야기한 대북 정책, 그다음에 교육 문제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정치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문제는 정치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에 정치 개혁이 중요한 카드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한국 정치가 다른 어느 분야에 비해서 낙후해 있고 국민적 부실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기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치개혁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후보의 공약, 그 다음에 정당의 정강 이런 것을 비교할 때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공약과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극우 세력만이 참여해서 제정한 대한민국 재헌헌법을 보게 되면 주요 산업의 국유화는 내용면에서는 유럽 공산당 수준의 좌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이 세 후보의 선거 공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70%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베끼는 결국 알맹이 없는 붕어빵 공약이라는 큰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3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세 후보가 공동으로 2페이지 표입니다. 공동으로 약속하고 있는 내용 공약입니다. 하나의 여야를 따라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의 권한 축소, 그 다음에 결국 국민들의 정치 참여 때, 그 다음에 작은 정부를 넘어서 이제 오히려 적은 큰 정부로 하는 인텔리, 강남자파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대중 속에 정말 고학력, 고임금,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기존으로 해서 진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국민 정치와 진보 정치의 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치와 진보 정치의 분리는 국민 정치의 개혁을 바라는 요구를 일정 부분은 노동 정치나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이나 노동 정당이 담보하고 있었는데 홍진당 사태의 주요한 역할로 분리되고 그것에 이제 한 우회적인 현상이 안철수 현상. 안철수 지지의 2분의 1 정도는 진보정당이 감지할 수 있는 건데 홍진당 사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있습니까? 토론이 있어야 될까? 저는 이제 이따가 종합 토론에서 혹시 이제 단일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뭐냐면 단일화 이후에 이탈표의 수렴 지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다 수렴은 안 되거든요. 멋있게 되더라도. 그랬을 때 단일화 이후에 이탈표의 수렴 지점인데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심상정과 김소연이 조금 더 그나마도 즉 뭐냐면 김소연 노동자 대통령이 김소연은 대선 이후에 진보정당의 그 시드머니가 되니까 미랄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필요하고 저는 2차 소단일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단일화 이후에 이탈표의 수렴 지점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심상정이 한 2, 3%, 3, 4%라도 좀 점유해서 2차 소단일화를 해야 그나마도 저는 대선에 박근혜 정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저는 대선 이후 상황은 또 다르다고 봐요. 저는 박근혜 정부 하의 정치 상황, 그 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정부 하의 정치 상황은 또 다른 역동성을 저는 보인다고 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근데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좀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해답은 안 나오는데 저도 고민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45분이니까요. 예. 조선의 굉장히 중요한 판도입니다. 국민 정치와 진보 정치의 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진보 정당이 빠르게 성공한 데는 너무 진보 정치 뿌리내기 전에 국민 정치에 의존해서 컸다는 거예요. 왜 얘기하면 그게 외국은 뭐냐면 기급 정당들이 처음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문제있더라고요. 국민 승리 이슈. 일어나라 코리아. 이게 무슨 월드컵 슬로건이지. 이게 무슨 너무 진보 정당 슬로건이에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유럽 정당들은 다 3인, 독일 3인 상태로 기급 정당은 있어요. 근데 3분의 1 벽에 부딪히는 거야. 아무데도 집권이 안 돼요. 그래서 탈기급 정당과 국민 정당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지지하게 되고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정치가 뭐냐, 정치 세력화가 득표의 과정과 선거의 과정이 자기 패배의 과정, 노동자의 해체 과정이에요.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호명해서 투표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 호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내가 왜 찍어야 되는 걸 유명해지고 우파가 물어도 우파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보정당 어디서 큰 다음에는 분명히 국민정당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기급정당인데 처음에 그걸 제대로 못했고 노동자 기급,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진보정당에서 보면은 국민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진보정치의 실패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지만 노동자들이 안 찍는 거야. 그걸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로 아까 이런 국민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전자는 없고 후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나간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조 선생님 말이 맞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1시 40분에 시작하는 걸로 1시 반부터 식사하고 이동 시간이 1시 40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내일 바로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맡은 분야가 경제정책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정책 분야로 이제 제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발표 시간이 40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0분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가능한 한 이런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거를 위해서 물론 이제 새로 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저기저기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그런 성격의 글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 대상을 잡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 재벌정책, 금융정책, 중소기업정책, 소상공인 정책 이렇게 네 가지 정책 분야로 한정해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이게 사실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정책 내용 하나하나보다는 이 후보의 경제 철학과 그 다음에 참모 조직의 어떤 특성 이거를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올바른 길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어제 오늘 중앙일보에 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이 중앙일보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중앙일보에 어제 오늘 많이 났는데요. 뭐 중앙일보가 사실은 뭐 장하성 교수 때부터 저희 이름까지 저희 팀에 관한 보도를 가장 안 한 신문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보다. 뭐 당연히 이제 삼성 문제 때문인데, 어제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쓴 거는 당연히 김상조도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겁니다. 뭐 사실 이제 이 얘기가 뭐 일면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가장 과격한 재벌 기업 노동자였는데 1년 만에 귀국을 해보니까 저보다도 더 센 분들이 너무 많아졌더라. 그래서 이제 중간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요컨대 경제 민주화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의 이른바 시대 정신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이 정책 방안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법이 됐다, 그 다음에 이게 법이 되더라도 과연 집행이 됐다, 이런 그런 어떤 의구심을 이제 가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오늘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모든 문제를 하나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대한 미주의 어떤 논리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만, 30년 후에 도달할 한국 사회를 그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긴 과도기 동안에 우리가 조우하게 될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능력들을 길러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경우는 특히나 그러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1년 긍정하면서 1년 좀 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그 우려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논리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기회의 균등, 공정경제, 그 다음에 합리적 차별과 사회적 약자, 이쪽 마지막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뭐 요 세 가지를 열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 이 세 가지를 열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어떤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문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이 자체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경제민주화는 이 세 가지 요소, 즉 기회균등과 공정경쟁과 약자보호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공정경쟁의 문제와 상대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세 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세 후보가 공정경쟁을 얘기하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 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고생하셨습니다. 20분 쉬는 시간이 있죠? 10분 쉬고 하는 거죠? 필요한 발생 사실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조금 잘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 있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암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경제민주화 우리가 하루 종일讨论하고 있는 거지만, 그걸 갖다가 한 30분, 40분 내에 굉장히 안 쉽게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캠프에 같은 일 하면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거 30, 40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해서 통과가 됐을 정도로 잘 설명해 줬다고 봅니다. 마지막 것, 저는 제가 또 곤란했지만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야. 상당 시간 많이 그 탈의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칙과 관련돼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쪽에는 그 제대주의를 비판하는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가장 그 폭넓게 하자 이렇게 가장 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어디가 이제 가는 게 최소원칙을 했는데 이게 가장 넓게 가면서도 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한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경신과 인석파를 연결하는 문제인데 그걸 제소리를 잡으실 때 인석파를 갈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진반을 한번 있는 문제인데 그 차치적인 것은 문제가 되는데 또 어쨌든 그 원칙과 관련해서 제소 원칙이라는 것을 원래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해주시니까 아마 캠퍼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등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노조가 다트를 보는 것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마 이 경제민주화 정의문과 관련해서 그 현재 한국의 노동 캠프나 그 소위 그 정확한 의미에서 지금 좌파가 위치하고 있는 관련해서 노동 부분을 하면 저것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논란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문정부가 하다가도 다스를 통해서 이전 혁명과 노사간의 노동 시간 이야기는 첫 번째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맞춰주셨습니다. 이건 뭐 시간 문제이기도 하고 제일 문제하고 이 금융 중소기업 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정상적으로 아니시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잘 보면서 그 어려운 것을 워낙 잘 정리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시면서 좀 결혼하겠습니다만 저런 문제는 역시 이제 너무 과열되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같고요. 구조 결혼 문제를 겉도 없이 그냥 바로 꺼내는 게 문사가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강조를 했고 대결 집단법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결 집단법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아마 많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금 제소적 원칙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는 계속해서 또 집단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접근도 있고 하니까 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 부분에서 우리가 대부분 가장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다른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검사들이 있는 거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 오늘 발전의 강조하는 중소기업 정책에서 확실히 다르다. 세 캠프하고 특히 두 캠프 사이에서도 제 캠프에서 중소기업 정책에서 차이가 확실히 잘 드러난다. 이건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잘 짚어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소상공인 이야기는 대체로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철학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서 앞에 이야기를 좀 내려가는 그런 방식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쉬시고 토론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한 5분 정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경제 분야도 그렇지만 오늘 토론회가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취지가 좀 전에 우리 안경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람직한 단일화 하는데 바람직한 단일화가 해야 된다. 바람직한 게 뭐냐? 그것도 몇번도 나오고 몇번도 뭐냐고 그러니까 허리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뭡니까? 그게 1이 3이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되거나 1.5가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아주 종합이 돼야 된다. 시너지가 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두 개가 단순 합의돼서 곤란하겠고 그걸 위해서 서로 비교도 필요하고 서로 비판도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누가 그런 표현을 썼나요?
장기단으로 좀 해야 되는 거고, 장기단으로. 이게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우리 서울 다니셔야 이 나라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캠프에서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지금 김상조 교수께서 이제 앞 시간에서 중요한 대목들 칭찬도 했지만 상당히 비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문재인 캠프에 대해서는 저런 문제가 됩니까? 그냥 언론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네. 그것도 그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캠프는 좀 샘플들이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모든 양을 다 모아놔가지고 이거 다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재소원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뜻이 좀 짚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약자 공동의 힘이 쪽에 좀 강조를 많이 줬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좀 약간 칭찬해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이거 그냥 주막관상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안철수 캠프와 관련해서는 칭찬 별로 안 했나요? 칭찬 많이 했어요. 제가 듣기엔 칭찬 좋지. 혹시 캠프 진짜 공약집은 제일 잘 만들었어요. 공약집은 제 말이 안 만드는 거 같아요. 공약집은 잘 만들었는데 설명운동을. 네, 이게 40일 만에 공약의 약속을 딴 데서나 여기서 안 한 걸 만들어냈다. 이게 참 참으로 놀란 것인데 문제는 이게 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앞에 이야기가 완전히 그냥 다 문제를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새누리 캠프 같은 캠프 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그사람은 보통한 거기로는 그런 캠프 칭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김종인 아니 뭐 저는 김종인, 이정우, 장하성 이 세 분 다 저에게는 1수 없는 사실요. 공사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하셨지만 새누리 박근혜 캠프에서는 사실은 김종인 씨가 지금 토사구팽 이야기죠. 토사구팽 사실상 대다시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뭐 비판이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비판이 너무 많은 거고 그게 비판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걸 결국은 조철씨가 맺힌다는 이야기인데 불구수 기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이 말해서 기업 집단법을 내셨다 해가지고 너무 칭찬 많이 한 것 같은데 제 인상입니다. 많은 대목을 짚어줬고 또 우리 방송에서 듣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사전에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이야기, 굉장히 내용이 많은 부분을 잘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캠프에서 김종인 씨를 이제 버려버리는 꼴이 지금 됐는데 거의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제 감사 정리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대실패 내지는 차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문 후보 쪽에 이야기해 준 부분도 하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사회자로서 무슨 이야기가 지금 내년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발표자 김성 교수 이야기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말단 민주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전남의 개공 문제인데
자바 스트라이크를 하는 우리가 쓰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단 그 재벌 쪽에서 너무나 잘 알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선발을 맞추느냐 아마 박근혜 쪽에 전략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단일화가 어느 쪽으로 되든 간에 힘을 모을 때 김상희 교수도 이렇게 제목 잘 지적을 해있지만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살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긴 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모두 같이 사는 경제 살림이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 대중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의 대목인 거죠. 이거는 선거에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도 내년에서도 지금 총이 6개월 되면 거기에서 계속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에서 조금 집회에 대해서 먼저 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몇 초는 좀 쓴다면 오늘 김상훈 교수 기업 집단 문제 논의 재미는 두 캠프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안 받아줬습니다. 받아준 건 아닌데 근데 제가 하나 그 부분에서 진행을 했더니 기업 집단 문제는 거의 책임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거는 자본주의 위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미국책이냐 조절적인 자본주의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영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의 시장 경제로 갈 것이냐 문제를 그냥 제기한 뿐이겠다. 김상조 교수의 그 일련의 이야기에서 난 그 이야기가 자각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말만 꺼내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앞으로 조금 더 대략 기업 집단법의 문제가 좀 더 아마 재미있게 이야기 되지 않을까. 10초. 사회적 정변으로 10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기업 집단법 아이디어는 영미식 경제 질서가 아닌 유럽 대륙식 경제 질서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문제를 꺼낸 거고요. 그렇지만 그건 30년 후의 일이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른바 영미식의 커먼로 트래디션, 그러니까 관습법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실제로 성문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물론 경제 질서의 유형에도 관계된 것이지만 기업 집단이라는 일반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사실은 공통적인 규율 방법에 대한 고민의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 집단법적 요소들을 이미 성문법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이 정도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오전에 세 분 발표한 걸 간단히 좀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 얘기 토론을 겸해서 우리 정철 선생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 캠프는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문건 탈출은 아까 대북 관계에 있어서 조금 누가 신뢰 구축 시대가 말을 실수하고 계속 앞에서 보완을 해줬죠. 마지막 하나는 좀 같은데. 몽캠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로 14선언의 연장선상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단을 남북 접경 지역에 확대해 나가는 것과 서해 평화 협력 특별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은 인권 문제 해결을 대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고 1만 개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키자는 안을 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신 MB류의 정책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강경수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진보 진영이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되는데 왜 그런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이따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명숙 교수님의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학생이 딸 박근혜 후보는 교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좀 눈에 띄지만 예를 들면 체계화 배럴링 같은데 내용은 형식적이고 대표적으로 학벌 타파를 주장하는데 학벌 타파는 뭐 아무리 주장하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이제 그 성립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 정책에 대해서 차별화보다는 철저히 외면하는 것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그런 공약 핵심들과 비교해서 우리 강명숙 교수께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고등교육 분야가 굉장히 미비하고 방향도 분명하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 속 미래 비전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보다 다만 북한도 남침을 중2 때문에 못하는데 중2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색다르다. 맞죠? 근데 중학 2학년이 심상정 후보는 그게 민결반과 대동소이하고 다 비슷해서 대단히 평가할 수 있겠다. 민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고 그 안보 것은 아주 멋진 메뉴판인데 실제로 따르게 되면 무지개 분야와 비슷한 것 같다. 아까 잠깐 이제 차갑 선생님이 그 학문 정책에 대해서 어떤가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철 교수님의 정치 분야의 그 비교 검토는 한마디로 결론을 얘기하면 과거야 정통 문제야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예컨대 재헌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예를 들면 유럽 공산주의 수준 정도의 진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의 정치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비춰본다면 공약이나 정책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기조에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원술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진보 정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진보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받아서 민주당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정치에 기여해야 한다. 시간도 남은 거고. 사무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한문단 생각할게요. 두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역시 천안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도출시키면 어디서 이명박 쪽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는 그 교육부를, 그러니까 정부 기구 내지 편제를 바꾸는 쪽에 대해서는
하셨다면 집권 초기에 몇 달 만에 예컨대 박근혜, 김경갑, 정영근 세 사람만 입건시켰으면 간단하게 그래도 좀 더 쉽게 제 앞에서 노무현 유의 계획을 입건시키는 토양으로서 좀더 불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개별 항목별 3자 차이가 물론 또 대차는 있겠죠. 아무래도 문, 안, 답 이런 식의 순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문과 안에 후보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과정에서 역시 진보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 준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게 기자들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민주진보고 통합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범진보 그룹의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고 거기를 하는 기간이다. 네. 이 정도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최각 선생님 고생하셨고 우리 유민희 선생님 건데 사실은 이 토론회를 기획한 것은 단일화 이후에 그 좋은 진술을 어떻게 인보가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거기까지 얘기 못했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사회의 정치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상 안철수의 출마 여부로 몇 달 동안 사람을 관심을 그냥 끌어갔버리기 때문에 그런 아주 보답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돼 버렸고 아까 오전에 조윤 선생님 87년 추기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 1948년에 만들어져 있던 정치 지형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전면적으로 재점검한 뒤에 혁신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앞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는 우리가 그 정책이나 정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기대와 달리 후보 진영이 꼬이면서 굉장히 아쉬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마이뉴스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에 저희들하고 같이 디프리 가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어디가 경향신문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혹시 시간 되시면 이 저녁 먹으면서 좀 얘기 좀 같이 시사 카메라 두분한테 꼭 끊어 부탁합니다. 내일 10시에 3층 2층에서 통합